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곡비, 문정희.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 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는 곡비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문정희 시인은 남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곡비로 표현했는데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 곡비. 큰 소리로 울고 싶을 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어느 정도의 위로는 받을 것 같죠.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 책과 함께 하라고 한다면 좀 억지스러울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손창섭 작가의 비 오는 날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이번 달 6월에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작품을 몇 작품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손창섭 작가의 비 오는 날은 피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손창섭 작가는 1922년 평양에서 출생하셨고요. 현재 일본에 생존해 계십니다. 손창섭 작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손창섭 문학재단을 준비 중인 서울대학교 박민호 교수를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창섭 작가는 한국전쟁의 충격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품으로 남겼는데요. 대표작으로 비 오는 날, 잉여인간, 낙서록 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손창섭 작가의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손창섭.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고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고에게는 을의 동옥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동욱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동욱이는 밥은 먹고들 있나?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의 온유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고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옥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있는 인생들이었다. 동욱의 거처를 가서 찾아보기 전 어느 날, 원구는 거리에서 동욱을 만나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었다. 야, 동욱아. 네가 부산 피난촌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언제든지 다 만나는 거야. 그런가? 배고프겠다. 자, 아줌마. 아니 저기 원구야. 밥은 천천히 먹고 술부터 한잔하자. 술? 동욱이 너 술 마시니? 교회 다녀서 안 마셨잖아. 이젠 좀 마셔. 알았어. 별일이네. 얘가 술을 다 마시겠다 그러고. 저기 아줌마, 여기 술 좀 주세요. 예. 동욱은 밥보다도 먼저 술을 먹고 싶어 했다. 술을 마시는 동욱의 태도는 제법 애주가였다. 잔을 넘어 흘러내리는 한 방울도 아까워서 동욱은 혓끝으로 잔굽을 핥았다. 술이 달다, 야. 아니, 원구, 넌 왜 안 마셔? 응? 동욱아, 요즘에는 교회 안 다녀?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그때는 뭐? 그때는 절망감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지. 동욱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거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쭉쭉 간 회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구두가 아주 명물이었다. 개미어리처럼 중간이 잘룩한 데다가 코숭이 신발의 앞부분만 주먹만큼 뭉툭 솟아오른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건 꼭 채플린이나 신음직한 괴이한 구두였기 때문에 잔을 주고받으면서도 원구는 몇 번이나 동욱의 발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동욱이 넌 그동안 부산에서 뭐 했어? 피난 온 뒤로 어떻게 지낸 거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여기에 다 있어. 야. 뭐야 그건? 자. 그건 스크랩북이잖아. 자, 봐. 초상화야. 서양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웬 초상화야? 이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초상화 주문을 만든 거지. 대학에서 영문과 전공한 게 아주 헌일은 아니었어. 왜 자꾸 저렇게 웃지? 닝글닝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조적이고 또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저 닝글닝글한 웃음. 동욱의 저 웃음이 저 친구의 빈곤과 고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왜 날 빤히 쳐다보나? 아니야. 근데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야? 여동생, 지금 동욱이하고 둘이 지내는데 동욱이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거든. 초상화를 곧잘 그려. 동욱이? 그래, 원구 너도 동욱이는 알겠다. 기억나. 수학교 때 너희 집에 놀러와서 본 적 있어. 동욱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면 그때 5살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지난번 일사후퇴 때 데리고 왔거든. 근데 요새는 괜히 데려왔나 후회할 때가 많아. 왜? 짐스럽거든. 남편은 못 넘어왔어? 남편은 무슨, 아직 처녀인데. 지금 몇 살인데 아직 미우냐?
아니다. 혼기지난 동욱이나 나도 아직 독신인 건 뭐. 여자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욱이 나이가 25, 6세는 됐을 텐데. 우리 동욱이년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깝다고. 동욱이 너 많이 취했다. 그만 마셔. 그래도 할 수 있나 뭐. 모두가 운명인걸. 그건 그래. 전쟁만 아니었으면 자네 남매가 이렇게 살 리가. 내가 자네라면 주저없이 동욱이하고 결혼할 거야. 장담하고 말고. 그리고 나 꼭 목사가 될 거야.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고는 무슨 명문인지도 모르면서 그럴 테지 하며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사는 집이 전체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 뒤 원고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종점에서 전차를 내려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보며 진득진득 걷기 힘든 비탈길을 원고는 조심히 걸어 올라갔다. 이쯤 어디 있을 텐데. 설마 저 집?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이 서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나중에 들어 알았지만 외정 때는 무슨 요양원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전면은 본시 전부 유리 창문이었는데 유리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서 오른편 창문 안에는 가만히 떼기가 드리워 있었다. 이 폐가와 같은 집 앞에 우두커니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집에 동욱이하고 동욱이가 살다니. 개천을 끼고 올라오다 개천을 건너 왼쪽 산비탈에는 이 집 한 채뿐이잖아. 약도대로 하면 이 집이 맞는데. 대체 이런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금시라도 대가리에 뿌리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이런 집에 동욱과 동욱이가 살고 있다니. 원고는 다시 한번 쪽지에 그린 약도를 펴보았다. 이 집이 틀림없었다. 계속 이렇게 서 있을 순 없어.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원고는 같은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그래도 잠잠하다. 차차 거세가는 빗소리와 도랑물 소리뿐. 황폐한 건물 자체가 그대로 죽음처럼 고요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문 안에 진 거저 귀퉁이가 들썩하며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고를 내다보면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욱인가 보네. 여기가 김동욱 군 집인가요? 원고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동욱 군 어디 나갔습니까?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그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는 듯하는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제 이름은 정원구라고 합니다. 동욱과는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이죠. 소학교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제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동욱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혹시 동욱군의 여동생 아니십니까? 저 동욱이라고. 여인은 세 번째 고개를 끄덕여 보인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얼굴에 조소를 품은 우울한 미소가 약간 어리는 것이었다. 동욱이는 어디 갔나요? 저기 모르겠는데요. 이제야 입을 여는군. 음성은 꽤 마이란데. 그럼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군요. 이번에도 동욱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무례한 동욱의 태도에 불쾌한 후회를 느끼면서 원구는 발길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었다. 동욱이가 돌아오거든 정원구가 다녀갔다는 말 좀 전해줘요. 뭐야, 인사도 안 하고. 물탕에 젖어 끌적거리는 신발 속처럼 자기의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우울에 잠뿍 젖어 있는 거라고 공상하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철도길을 걸어나갔다. 얼마쯤 가다가 원구는 별 생각 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이게 다 전쟁 때문이야, 전쟁. 저 집에 동욱 남매가 산다니. 동욱이가? 원구는 흠찍 놀라듯이 몸을 떨었다. 창문 안에 들이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라 있는 하얀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욱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어쩌자고 동욱은 빛 뿌리는 창문에 붙어서서 저렇게 짓궂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어려서들은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가 연상돼 전신의 오한을 느끼며 발길을 돌이키는 원구의 눈앞에 찢어진 지우산을 받고 다가오는 사내가 있었다. 빨리 돌아가자. 야! 왜 이렇게 놀래? 아니야. 집에 갔었는데 너 없더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찬거리 좀 사러 잠깐 나갔었어. 부성기하고 생선 토맛. 그랬구나. 뭐해? 빨리 가자. 오늘은 그냥 돌아갈게. 그러는 법이 어딨어. 이 먼들 비 먹고 왔으면서. 자, 빨리 가자. 알았어. 동욱에게 재촉을 받고 방 안에 들어서는 원구를 동욱은 반항적인 태도로 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물론 일어서거나 옮겨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난 식사 준비 좀 할 테니까 잠깐만 앉아있어. 알았어.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려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하네. 부엌도 그냥 비어있는 옆방이 부엌이고. 뭐 좀 도와줄까? 아니야. 연기 들어가니까 거적대기 내려. 알았어. 연기야. 부엌에는 취사도구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지났어. 이게 아침이야, 점심이야? 우린 삼시구별 없어. 언제든 배고프면 밥 끓여 먹고 밥 생각 없으면 종일 굶어. 동욱이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돌아가는 동안 동욱은 역시 한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옥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원구는 벼란간 엉덩이가 척척해져 옴을 의식했다. 너, 이게 뭐지? 엉덩이 물이... 바켓스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옥도 바켓스의 물이 넘은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을 향해 오빠! 몰라봐!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아, 왜 그래? 내가 내다 버릴게. 내가... 어쩌지?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지껏 꼼짝도 않고 앉아있던 동옥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옥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옥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대로 돌아오는 동옥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탓일까. 정말 동옥이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옥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혔다. 오셨어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옥은 해죽이 웃고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셨어요, 오빠?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옥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처럼 고마웠다. 세 번째 갔을 때 동옥은 원구와 동욱이가 웃을 때 함께 따라 웃어주었다. 간혹 한두 마디씩은 말 출염도 들었다. 그날은 일찌감치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오려 하는데 비가 하도 세차게 퍼부어서 자고 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가려고? 자고 가. 무슨 비가 이렇게 온대? 이런 비엔 앞도랑에 물이 불어서 못 건너세요. 그래? 그럼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네. 그날 밤 비로소 원구는 가벼운 기분으로 동욱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다. 그림 공부는 언제부터 했어? 초상화 따위가 뭐 그림인가요? 너 어렸을 때 생각나? 내가 어딜 가든지 강아지 새끼처럼 졸졸 따라다녔잖아. 기억납니다. 저를 귀찮아하셨어요. 그래, 그랬던 것 같다. 너 그 노래 잘 불렀잖아. 중중 떼떼중 중중 떼떼중 바람 메고 어디 가나. 그 노래 자주 불렀어요. 그때가 좋았어. 동욱의 눈이 처음으로 티없이 빛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욱을 대하는 동욱의 태도였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인연전연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들여보내는 음식 그릇을 한 손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년아, 한 손으로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싶냐? 남포에 불을 켜는데 불이 얼른 댕기지 않아 성냥알을 2개비째 꺼내려니까 전혀는 저 밥 처먹고 불도 하나 못 켜.
나 변소 좀 다녀올게. 동욱이 너 왜 그렇게 사납게 굴어? 전엔 마음 쓰는 게 모두 틀렸거든. 그림값만 해도 그래. 대금 받아오면 반씩 나눠 가졌는데 얼마 전부터는 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금을 내놓으래.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욱이가? 아, 왜? 지 말로는 자기가 불구라 부모 말고는 오래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래. 너 있잖아. 나도 언젠가는 절 버릴 거라 이거지. 그래서 약간의 미천을 장만해 두어야 비참한 꼴 면하지 않겠냐고. 아유, 나쁜 년. 오죽했으면 그럴까 치근하다가도 이상하게 얼굴만 대하면 자꾸 화가 나. 그만. 그럼 불 끄고 자자. 불 그냥 켜놓고 자. 소년 또 저런다. 안 돼, 불 꺼. 난 불을 끄고는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야, 나는 불을 꺼야만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어둠만이 유일한 휴식이거든. 그럼 심지 낮추면 되잖아. 됐지? 이년아, 아직 꺼버리지 못해? 누가 데려오랬나? 차라리 어머니하고 거기 있을까 그랬어. 이년, 다시 한번 그 주둥이 놀려봐. 나도 너 같은 년 끌고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애원하시던 다 버리고 가더라도 네 년만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동옥은 말없이 저편으로 돌아 누웠다. 어렴풋이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 같아서 원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욱도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동욱 역시 필경 잠이 들지 않았으련만 죽은 듯이 가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 때였다.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욱이하고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뭐라고? 원구는 눈을 떴다. 동욱은 노려보듯이 천장을 바라보며 반드시 누워 있었다. 더 이상 동욱은 아무 말이 없었다. 원구는 동욱이가 잠꼬대처럼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었다. (4~5일) 지나서였다.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제법 날이 훤해져서 자파를 가득 버려놓은 리어카를 지키고 섰노라니 다저녁 때 원구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동욱이었다. 술 마시고 싶어 혼났네. 밥도 좀 먹어. 우리 초상화 주문 폐업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떼어먹거든. 거기에다 미군 무대에서 패스 없는 사람들 단속해서 쉽게 드나들 수가 없어.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한테 걸려서 하룻밤 몽키하우스 신세까지 치고 나왔다니까. 그랬구나. 초상화를 못 그리면 수입이 없어져서 어떡하냐? 더구나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거든. 그게 없으니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어. 국민병 수첩이야 분실계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몇 번 동해로 파출소로 여러 번 쫓아다녀봤지. 근데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질 않아. 에이. 까짓 거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 망정 그냥 살려고 차라리 군에나 들어가 버릴까 싶어. 군대?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더라고. 원서 타러 나갔던 길이야. 그래?
그 원서 좀 보자. 통역장교로 나라에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수석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단념하고 말았어. 술이나 마시자. 천천히 마셔. 밥도 좀 먹고. 원구야, 가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동욱이 좀 위로해줘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동욱이는 이렇게 화창한 날에도 두더지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해. 근데 동욱이가 그러더라. 원구 너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고. 은근히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어. 그래? 동욱이도 초상화가 안 팔리니까 초조한가 봐. 요즘은 정말 치근해서 못 살겠어. 난 말이야, 기어코 목사가 될 거야. 동욱이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아. 그 뒤에 한 번은 땀 볼 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를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 저러고 자빠져 있다. 왜? 동욱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아픈 거야? 글쎄 천연이 나도 모르게 뒷방 주인 노파한테 2만 원이나 구워졌더라고. 이자 받아 먹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지. 근데 왜? 주인 노파가 이자를 안 줘? 이자는 무슨... 그 노파가 이 집까지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거든. 설마... 어제 아침에 이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집을 비워달래. 요 맹꽁이 같은 데나. 글쎄 이것도 집이라고 돈을 줘. 왜 발로 차고 그래? 이년아, 2만 원이면 구하로는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그만해. 제일 속상한 사람은 동욱이잖아. 자넨 굶어 죽을 작정인가 봐.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누워만 있다. 그래도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라도 먹어야지. 왜 이러나. 밥 먹고 가. 당장 방을 비워줘야 한다면 나도 방을 좀 알아볼게. 동욱이가 인가 많은 데는 싫어하거든. 이 근처가 외딴 곳이니까 이 근처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미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돼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동욱이? 누구시오? 예. 여기 살던 젊은 남매는 어디로 갔나요? 당신이 정모라는 사람인가 보구만. 여기 살던 남매 어디로 갔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오빠는 한번 나가더니 다시 안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고, 그 여동생은 2, 3일 전에 어디로 가버렸어. 예.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내에게 주었다. 이거 수라고 통조림이에요.
아저씨 드세요. 이거원. 안 그래도 술이 고팠는데. 지금 옆에 나하고 애들은 장사 나가고 나 혼자 있으니 좀 올라오시오. 아닙니다. 저기, 실은 그 여동생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지 뭐요. 편지가 없어졌어요? 죄송하게 됐어. 10중 8구 오빠는 군대에 끌려갔을 테고, 여동생은 밤중에 엄마를 부르면서 좀 울길래 내가 좀 나무랬어. 그랬더니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리대. 예. 그럼 이만. 그 몸으로 어딜 갔다는 거야?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이봐요! 너 여동생 중요한 옷가지랑은 뿌려갖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을 거요. 예?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반반하니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어. 뭐라고요? 이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었구나. 원군은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이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었구나.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군은 호박덩굴 우거진 밭두둑길을 앓고 난 사람 마냥 휘청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빗물이 마구마구 스며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작품에 대해 도움 말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민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작품 함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주 답답하죠. 예,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도 아마 작가의 뜻한 바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원래 손창섭 씨, 이 손창섭 작가는 단편을 아주 완결된 구성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작가의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작품의 배경이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부산의 판자촌입니다. 그리고 남매 동옥 남매가 있습니다. 이 동옥이는 장애를 갖고 있고요. 이 장애를 갖게 한 것도 이 작가가 의도한 바일 텐데 네. 전쟁이라는 상황과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동옥이의 모습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손창섭 씨의 소설을 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창섭 씨가 즐겨 소설에서 구사하는 어떤 장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전쟁이 야기한 어떤 죽음과 파괴 그리고 어떤 인명의 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 상황에 그런 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소설적 장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동옥이라는 인물은 정말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약자?
이 시기에서 네.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 희망이 더군다나 또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희망이 없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드는지 예, 소설 속에서나마 확인이 됐는데 또 여기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외부적인 강한 요인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예. 그 전쟁임에는 분명하고 또 그 전쟁에다가 이 작품 속에서 40일간이나 비가 계속 내리는 것으로 네. 설정을 해서 정말로 암울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전쟁이기도 하면서 손창섭 씨의 소설 스타일은 그것을 외부적인 상황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 내면의 어떤 어두움 같은 것을 드러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옥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의 어떤 마음속에 이미 어떤 어두움, 희망 없음이 담겨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 내부에 정신의 어떤 그 어두움 또는 어떤 비관 이런 것들이 절망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것으로도 읽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 작품 속에서 사실 뭐 막 총소리가 나고 뭐 막 인명살상이 있고 이런 것보다 비가 내리고 그리고 쓰러질 듯한 판잣집에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두운 표정에 핏기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사는 여성 그리고 그 동생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빠 예. 또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원고 역시도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예. 작가가 그런 인물 하나하나를 설정할 때 그야말로 전쟁의 그 암울한 분위기를 조각적으로 그렇게 인물이든 아니면 어떤 분위기든 풍경이든 이렇게 묘사를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어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순간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주 꽉 막혀 있죠. 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어떤 어디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없이 그러게요. 전부 그 암울한 상황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살만해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손창섭 씨 스스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상당히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 동옥이라고 하는 여인은 손창섭 씨 자신이 늘 이렇게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누가 원고를 이제 소설 원고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해서 그 다방에서 만나서 원고를 예전에는 이제 전화도 변변이 없었으니까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주고는 이렇게 자기 집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는 범위도 대단히 좁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손창섭 세대의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 손창섭이라는 분과 이렇게 자세히 뭐 교제를 했던 분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 손창섭 작가 문학의 특징과 또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손창섭 작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 전후문학, 이른바 전후문학을 형성한 아주 중요한 작가 그리고 현실을 전후의 암울한 현실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리고 아이러니의 구조를 통해서 아주 조각적으로 그린 작가고 그런 사실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6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부라든지 이성연구라든지 또 삼부녀라든지 인간교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일련의 소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설들은 가족관계를 탐구합니다. 어떤 가족의 의미 그리고 남녀의 의미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어떤 풍속적인 풍속소설로서도 읽힐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좀채로 없는 스타일의 그런 어떤 가족 탐구 또 남녀의 어떤 성에 대한 탐구 이런 작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70년대에 가서는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는 유맹이라고 하는 제일 한국인들의 어떤 삶을 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작을 또 쓰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을수록 참 흥미가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 손창섭 작가의 다른 작품도 새롭게 좀 재조명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민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기가 걸음을 걷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한다. 여러분은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고,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는 안전바 없인 절대 출발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전바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듯이 인생을 살아라. KBS ETV에서 방송되는 남자의 자격에서 김국진 씨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 2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그래요. 자, 올해도 절반이 지났고요. 남은 절반을 더 즐겁게 즐기듯이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손창섭 작가의 비 오는 날 편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